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 이제 고려시대 때의 통치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해가지고선 그동안에 통치제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그다지 많이 나와 있었던 편은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통치체제가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요, 조선시대 때 고려의 역사와 관련해가지고서 고려왕조실록을 줄여가지고서 고려사한 책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고려왕조실록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고려왕조실록 이 아닌 바로 고려사 혹은 고려사 저료와 같은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서 바로 고려시대 때의 통치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78, 79페이지, 그 다음에 프린트는 3, 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2번 통치체제 정비에서는 1번 중앙정치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당나라의 중앙통치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삼성육부제도였었죠. 사실은 이 고려라는 나라는 당나라의 후손이라고, 이 고려란 나라의 사실은 왕건의 가문은 당왕조의 후손이라고 자처한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때 당시에 이 고려는 당나라의 통치제도 같은 것을 많이 따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당나라가 멸망을 하긴 했었지만요. 물론 이 시대 때는 당나라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중국에는 이제 송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이때 당시에 기본적으로 당나라의 통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송나라의 통치제도의 일부를 수용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태봉 시절 때에 만들어졌던 중앙 통치 제도를 어느 정도 연결시켜 가지고서 점차 고려에 걸맞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려만의 독특한 그런 형태의 이성육부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략적으로 이제 고려 성종 때의 대체적인 그런 틀이 완성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그대로 고려에 사실 적용시키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는 먼저 성이 몇 개입니까? 바로 3개죠. 바로 첫 번째 중서성. 여러 가지 법안 같은 것을 처음에 제안해서 만들 때 바로 이 중서성에서 이것을 보고, 그 다음에 문화성은 이 법안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상서성은 바로 실행하는 곳이라고 했었죠. 그 실행을 하는 종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6개로 나누어 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었습니다. 그 순서가 이, 호, 예, 병, 형, 공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나라가 통치했을 때의 당나라 전체의 인구는 대략적인 것은, 완전히 정확한 것은 절대 존재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인 그 인구수는 한 5천만 명 정도 됐었대요. 근데 5천만 명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을,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십 배가 넘는 그런 중국 지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중앙 통치 제도가 삼성육부제였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전성기 때 고려 같은 경우에는 총 인구수가 200만 정도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0만 정도에 해당되는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삼성육부제를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옷을 입는 것처럼 뭔가 좀 안 맞는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때문에 고려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원래 이제 나눠져 있었습니다. 중서성과 그 다음에 문화성과 상서성이라고 하는 관청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고려도 삼성육부 제도입니다. 그렇긴 한데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바로 이 중서성과 문화성이 사실상 하나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중서문화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서문화성의 최고 관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중이라고 불렀으며 고려에서 가장 높은 재상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바로 상서성이라고 하는 관청이 만들어졌었던 법안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당나라를 본따서 6개로 나누어 가지고서 국정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먼저 봤을 때 이, 호, 예, 병, 형, 공이니까 이분은 관리의 인사, 호는 바로 국가의 재정, 그 다음에 얘는 외교라든가, 그 다음에 국가의 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병은 군대, 그 다음에 전쟁,
형은 바로 재판, 그 다음에 공은 건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당나라는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바로 국가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에 해당된다 볼 수 있어요. 바로 이호의 병형공의 순서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고려에다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중요도의 순서가 좀 달랐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관리의 인사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고도 생각했던 건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은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전쟁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들에 대항해가지고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많이 양성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호부보다도 바로 병부를 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재정을 제3등을 놨었고, 그 다음에 외교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군대가 좀 세다 보니까 좀 약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서 국가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형부에서 재판을 했었죠. 예부는 바로 이 형부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가 가장 밑에 있는 것은 당나라하고도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하는 이성육부제의 모습을 갖춰줬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이거 이외에도 왕의 사실상인 그 비서라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명을 출납을 하거나 더불어서 군사 기밀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상 왕의 말씀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듣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바로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관청이 바로 이 삼성육부 제도에 입각한 그런 제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되게 높은 관청 중에 하나로서 인정받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관리들이 국가를 통치해 나가다가 그러다가 바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비리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반역을 꾀하거나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마치 암행어사 할 때 그 어사처럼요, 어사대라고 하는 바로 관리들을 감찰하는 감찰 기관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서 아주 잘못된 행동하는 관리들을 실질적으로 감시한 역할을 맡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이외에도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것들, 국가의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계산하고 예산 같은 것을 맞춰보는 삼사라고 하는 관청이 있습니다. 이 삼사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과 똑같은 이름의 조선시대 때 삼사가 있습니다. 그 삼사는 되게 중요시 여겨지거든요. 이것을 자주 이제 비교해서 문제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가지고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그런 통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통치 제도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띄었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의 통치 제도는 말 그대로 중국의 통치 제도를 그대로 그냥 복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아니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고려는 이 통치 제도 이외에도 고려만의 자체적으로 필요해가지고서 만들어졌던 통치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이는 도병마사라고 하는 거예요. 도병마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 라는 뜻이니까 병마사, 즉 군대와 그 다음에 말, 한마디로 전쟁, 대외관계 이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입니다.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뭘 말하는 거냐면 국내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대신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즉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중서문화성의 재신이라고 불리는 매우 높은 관리들과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중추원에서 가장 높은 관리에 해당되는 추신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들이 당시에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건이 터지게 된다고 한다면 비상시에 이들이 같이 이 도병마사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서 거기에서 국정을 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혹은 국내에서 중요한 일 같은 것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식목도감에서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에요, 여러분들, 고려는 바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제도 자체는 황제국이 주로 하고 있었던 그런 통치 제도였었거든요. 때문에 원나라 시대 때는 바로 이런 통치 기구들의 이름이 한 단계씩 강등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나중에 엄청나게 강화가 되는 이 도병마사라고 하는 관청은 순수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원나라도 이때 당시에 고려의 이 도병마사 관직 체제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제도, 이 제도가 나중에 이 고려 시대 후반부에 가서는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서 사실상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지방행정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고려시대는 한마디로 지방통치제도를 오도양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총 3개가 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빼놓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경기라고 하는 건 지역입니다. 즉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경과 그 다음에 그 주변 지역을 다 통틀어서 경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경기도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에 해당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 경기라고 하는 곳은 5도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계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좀 미리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에 보이다시피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서울은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려의 실질적인 수도가 바로 어디냐? 개경입니다. 때문에 이 개경이 바로 국왕이 머물면서 살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했었던 도시로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상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원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평양성이었었죠. 평양성은 고려시대 때에 새롭게 개척했던 땅입니다. 때문에 이 태조 왕건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서경 땅을 매우 중요시 여겼었어요. 그래가지고서 후손들에게 1년에 몇십 일 정도는 항상 서경에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오도록 해라 라고 유언까지 남길 정도로 고려는 이때 당시에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되게 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당시에 서경이 매우 중요시 여겼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서경이 3경 중에 하나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비록 멸망해버리긴 했었지만 전 왕조였던 신라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었죠. 신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경주죠. 바로 그런 경주를 상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동쪽과 서쪽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서경에 비교해서 봤을 때, 그리고 또한 개경에 비교해서 봤을 때도 이 경주는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보통 동경이라는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은 통일되었었던 신라 백성들이 고려에 대해서 나름대로 친근감을 많이 느끼게 하려고 하는 일종의 시도라 볼 수 있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정도 이상에 해당되는 시간이 지나간 이상 더 이상 동경이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요, 이 동경은 사실상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어디냐면 풍수지에서 입각해서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려시대 때에는 개경지역의 왕업이 커졌기 때문에 거기를 수도로 해가지고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500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라고 도선국사께서 예언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등장하는 나라가 수도를 세운 곳이 어디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현재의 서울입니다. 근데 고려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다음 왕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세워진 지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200년, 300년 지난 상태인데 이제 남은 기간이 한 20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도선 국사의 그런 예언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아주 오래오래 국가가 유지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딱 500년만 해먹고 끝나기를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바로 서울 지역에 있는 왕의 기운을 고려 왕조가 이제 좀 뺏어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다가 남경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서울을 이때 당시에 구축해서 만들어 놓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고려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죠. 역시 500년 만에 망하긴 합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한테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방행정제도에서 오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도 같은 경우에는요, 고려시대 때의 지방제도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원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가지고서 커다랗게 여러 개의 지역들을 나누었다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국경선 지역은 양계라고 해서 계란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거기서 군사적인 성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행정기구를 활성화시켜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때 당시에 후방 지역에 있는 그런 행정기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바로 군사적인 그런 기능을 많이 강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고려시대 때의 행정제도는 후방 지역에 있었던 오도 지역, 그 다음에 경계선,
근처에 있었던 양계 지역 이 두 개로 이원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이 5도는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도지사격에 해당됐었던 관리를 파견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안찰사라고 하는 관직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비록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지사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관직이 바로 안찰사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 지위는 시장보다 낮았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시장보다 도지사가 더 높은 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대한 통치 같은 것을 쉽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비록 성종 때부터 최숙노의 시무 28조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지방에다가 본격적으로 지방관을 파견을 하긴 했었지만 고려가 망할 때까지 전 지방에 절대 모두 다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각 지역에 파견되었었던 그런 지방관들의 힘도 생각보다 그 지역에 있던 향리보다 약한 경우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방에 파견되었었던 지방관의 힘을 중앙관청이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센 권력을 가지고서 그들을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위의 지방관을 두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방에 내려가 있는 지방관들이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지방에 속 썩이는 그런 향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안찰사라고 하는 일종의 감독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 지역에 파견해가지고서 감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찰사가 바로 도지사의 역할을 했었지만은 생각보다 높은 지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5도 밑에는 그 아래 큰 데는 주, 그 다음에 좀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지방행정기구는 군, 그 다음에 그것보다 가장 작은 행정기구의 경우에는 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계의 경우에는 군사행정구역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많이 조성되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치안이라든가 그 지역의 상황 같은 것을 후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안찰사보다는 좀 더 이 지역에 파견되는 도지사격에 해당되는 사람들 경우에는 적들이 쳐도는 것까지 막아야 되니까 권한이 좀 더 많이 주어져야겠죠. 때문에 이 지역에 파견된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병마사라고 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권한이 안찰사보다는 병마사가 군대와 관련된 것도 더 많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병마사조차도 당시에 그다지 그렇게 엄청나게 높은 관직이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 같은 것을 하는 역할은 분명했던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또한 그 지방에서는요, 군사적 요충지 지역에는 주라든가 그 다음에 진과 같은 그런 이때 당시에 행정기구를 마련해가지고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5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지방의 통치 제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중앙에서는요, 이 5도 양계 제도까지 이 고려의 지방 통치 제도가 정착할 때는 성종 때에 전국에다가 12목을 파견한 이후에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서 바로 이제 행정구역이 막 변화가 되다가 현종과 그 다음에 예종 때를 계속해서 거쳐가지고서 계속 지방통치제도가 정비되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그 예종 이후에 확실하게 5도 양계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시스템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파견했는데 예를 들면은 이 지역에 있었던 주라든가 그 다음에 군 같은 곳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해요. 지방관을 파견하면은 이 지방관은 그 해당되는 지역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선시대 때 사도하고 좀 달라요. 바로 이 주연에는 항상 뭐가 달려있냐면 그곳과 관련되어 있는 특수행정구역을 볼 수 있었던 소라든가 그 다음에 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같이 딸려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주연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지방의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다가 관리를 파견하지 못하는 향리가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바로 속현이라고 하는 곳이 이 주연에 딸려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또한 이 속현도 바로 이 향이 같이 연결되거나 혹은 부곡이 연결되거나 소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속현에 있는 관리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바로 평소에 그 지역에서, 지역의 업무를 봅니다. 사실상 속현의 최고 향리는 그 지역의 사또나 마찬가지의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이 향리가 원래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호족의 후예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특정 때가 되면은 정기적으로 주현에 있는 지방관에게 바로 그 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 같은 것을 보고하러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현에게서부터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속현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로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중앙 권력을 통해서 지방의 권력을 좀 견지하는 모습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보였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본다시피 주현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이거 거꾸로 했어요, 선생님이. 바로 주현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파견했던 그런 현을 바로 주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은 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현은 주, 군, 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현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지방관이 파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속현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향리가 통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바로 지방관을 파견했었던 주현의 숫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속현의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해당이 되었다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향리는 바로 그 속현을 통치했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 속현에서 최고 향리만 그 지역을 통치했던 것이고, 그 밑에도 향리가 아주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현 안에서도 향리들이 되게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들이 이때 당시에 지방관을 도와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같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향리의 직위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서 바로 행정실무는 향리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하지만은 그들의 직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세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때문에 이 고려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향리는 바로 대체적으로 중간 계급에 해당되는 세력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측면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앙군이 있어요. 이 중앙군은 기본적으로 2군 6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김에 한번 읊어볼까요? 통일신라 시대 때의 중앙군은 뭡니까? 바로 구서당이었었죠. 구서당 10정 아닙니다. 구서당입니다, 여러분들. 자, 발해는 몇 위입니까? 바로 10위입니다. 근데 고려의 경우에는 2군 6위였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2군은 거의 엘리트급이죠.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가장 엘리트급에 해당되는 군대였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6위의 경우에는 수도를 방어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경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 안에는 일부 일반 백성들이 여기에 차출돼 가지고서 군인으로 있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 봤을 때는 이들도 일종의 중인 계급에는 내다 볼 수 있었던 일종의 이제 직업군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때 당시에 바로 자기의 자리를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었었죠. 일종의 특권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방군의 경우에는 영 달라요. 모든 그런 군인들을 전부 다 직업군인으로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국경선에 있는 군대와 그 다음에 후방에 있는 군대를 똑같이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경선 좀 더 대비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그 시대 때는 경찰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5도에 파견되었었던 군대의 경우에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 주로 많이 뽑긴 했는데, 주연군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들이 주로 했었던 일은 바로 그 지역의 경찰 노릇을 하게 됩니다. 군사적인 모습도 보여주긴 하지만 대체로는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때로는 바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물 같은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각종 공사에 같이 동원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주진의 경우에는 북쪽에서 거란족이 쳐들어오든가 아니면 여진족이 쳐들어오든가 나중에 이제 몽골족이 쳐들어오든가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야겠죠. 그래가지고서 양계 지역을 방어하는 모습을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군사적 요충지 같은 것에 주로 배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런 군인이 됐었던 그런 사람들의 신분은 기본적인 양인, 즉 평민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 계급으로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노비만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들 다 통틀어서 보통은 양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육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제도의 경우에는요, 이미 고려태조 왕건 때부터 서경지역과 개경지역에, 글쎄요, 지금으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한 중고등학교 정도에 해당되는 학교를 실제로 만들기도 했었어요. 보통 이제 가르쳤던 것은 유학을 가르쳤겠죠. 시간이 흘러서 고려 통치 이념은 확실히 유교가 맞습니다. 유학이 많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고려를 이루었었던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전부 다가 호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호족들의 경우에는 배움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관직을 가는 경우도 많았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로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옛날 신라시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 고려의 경우에는 그들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유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왜? 유교가 바로, 즉 유학은 바로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통치 이념이었기 때문에 유교를 혹은 유학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 바로 높은 관직을 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고려시대 때는 성종대 국자감이라고 하는 고려의 대학교를 만들게 돼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로 여러분들, 바로 당나라의 대학교 이름도 똑같이 국자감이죠. 이것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서울에서만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때문에 고려는 삼국시대하고는 조금 좀 더 세련되게 바로 지방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지방의 인재들을 최대한 잘 뽑으려고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각 지역에다 경학박사, 즉 유교와 관련된 유교 경전을 열심히 공부했었던 경학박사라든가 혹은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한 의학박사 같은 사람들을 각 지역에다 파견해가지고서 그래서 많은 지식을 전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때 당시에 유교 경전 같은 것을 주로 가르칠 수 있는 바로 선생님들을 뽑아가지고서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된다 볼 수 있었던 향교라고 하는 학교를 이때 당시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서 지역의 인재를 뽑아서 바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커다란 쓰임을 갖게 되는 많은 인재들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엔 5번째 관리선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관리선발의 경우에는요, 고려 이제 광종 때, 저번에 한번 수업 시작했던 얘기 있었었죠. 고려 광종 때에 본격적으로 시험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과거 시험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유교를 가리키는 문관을 뽑는 제도였었어요. 문과였었죠. 기본적으로 이 문과의 경우에는 두 가지 분야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첫 번째 명경과라고 하는 시험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제술과라고 하는 시험을 봤었어요. 명경과는요, 말 그대로 유교 경전의 내용을 달달달달 얼마나 잘 외우냐 이겁니다. 그리고 제술과의 경우에는요, 바로 특정 업무, 특정 사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논술시험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거란적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걸 잘 막으려고 한다면 너의 생각은 어떤 것을 제안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가지고서 거기서 우수한 사람을 뽑거나 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인재가 뽑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문관으로 선발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잡과 시험도 있어요. 즉 이 문과 시험은 기본적으로 통치 이념이 유교이기 때문에 혹은 유학이기 때문에 그 유학에 대한 내용을 시험 본 것입니다. 하지만 잡과 시험의 경우에는 바로 국가가 유교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국가 여러 가지 법률 같은 것을 만들거나 혹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각종 계산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천문, 지리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서 전문가들을 주로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가지고서 그런 해당되는 분야에서의 그런 관직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술관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스님들도 뽑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스님들을 뽑았다고 하지만은 스님이 되기 위한 사람을 뽑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스님들 중에서 나름대로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스님들의 관직인 승계라고 하는 관직을 이때 당시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이 승과의 경우에는요, 모든 그런 이 불교의 교리는 크게 보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양을 하려고 했었던 학문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처님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 수양을 하려고 했었던,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었던 학문, 이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한마디로 교종과 선종으로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선종하고 교종으로 갈라지는 바로 이러한 불교계의 승직자, 즉 스님 벼슬아치를 한 가지 방법으로 뽑는 것은 좀 웃긴 거잖아요.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교종 스님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에는 불교 경전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 선종선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에는 선종 승직자를 뽑는 경우에는 바로 선종 쪽과 관련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서 바로 승직자를 뽑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승계를 주게 되는데, 이 승계에서 뽑힌 사람 중에서 최고 관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국사라든가 왕사라든가 같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관직은 왕의 스승과 같은 역할입니다. 때문에 이 승과에서 합격했던 사람들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런 측면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약간 좀 의외인 것이 있어요. 바로 고려는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조선시대 때보다도 훨씬 더 외침을 많이 당하거나 공격을 하러 가거나 하던 전쟁이 진짜 많았던 시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문과시험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주 짧게 있었어요. 아주 짧게 있었지만 사실상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무관의 경우에는요,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뒀을 때 거기에서 공로를 세웠던 사람들이 뭐 하사관, 거기다가 장군, 뭐 이런 자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험 봐서 뽑았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시험 봐서 뽑았었는데 무관의 경우에는 시험 봐서 뽑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무관인데 바로 병법서 같은 것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볼 수 있었던 이런 문관들이 무관의 위에서 무관들에게 이런 전쟁은 이런 식으로 대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는 가장 높은 관직에 올라가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즉 문관은 최고 관직을 가질 수가 있었고, 무관 중에서의 최고 관직도 이 관들이 독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무관의 경우에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고려시대 때 커다란 난리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것은 나중에 수업시간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고려시대 때 관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바로 부모님 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자기 부모님이 왕족이거나, 아니면 옛날 선생님이 왕군을 공산성 전투에서 구했었던 신순경 장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었죠. 바로 그러한 엄청나게 커다란 공로를 세웠었던 공신들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정기적으로 관직을 그냥 공짜로 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근데 모든 자식들이 전부 다 관직을 공짜로 받은 것은 아니고, 좀 더 대박인 것은 뭐냐면 이 오품이 어떤 오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품서부터 한 9품까지 중에서 5품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관직을 5품으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그 5품에 포함되기만 한다면 이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간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라고 한다면 바로 그들의 자식들의 경우에는 뭐 한 20년당 한 명인가 이 정도 바로 관직을 그냥 국가가 공짜로 줍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위관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가 일에 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건데, 자기 자식이 바로 관직을 갖지 못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국가 일에 소홀하면 국가 손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대우를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런 음서제라고 하는 것은 시험 없이 관직을 수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상 한 번 관직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자식들이 대체로 고위 관직까지, 즉 처음에 다른 사람들 열심히 과거 시험 보려고 공부하고 있을 때 그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관직에 등용돼서 오랜 시간 동안 경력을 쌓다가 나중에 고위 관직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위관직자들은 자신의 직위를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측면은 굉장히 귀족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려시대 때의 바로 문화는 사실상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까먹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다만 신라시대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죠. 그 귀족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넓었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바로 가장 하층민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운이 좋으면은 바로 이런 귀족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다는 점, 이런 것은 신라시대하고 분명히 달랐던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은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더 추가를 붙여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토지제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은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주고서 노급을 폐지했었죠. 관료전은 보통 그것을 받은 귀족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수확했던 전체 수확량의 10분의 1 이 정도에 해당되는 세금을 바로 국가 대신에 그 관리가 갖는 것이 수조권이라고 얘기했었죠. 바로 그런 수조권 제도가 고려시대 때는 완전히 일반화된 겁니다. 노국과 같은 것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바로 수조권만 주는 그런 제도가 이때 당시 실시가 됐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그런 원칙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전시과라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직위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도에 해당되는 토지를 바로 국가가 해당되는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바로 전지라고 해가지고서 땅에서부터 바로 곡식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바로 온돌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도를 때우기 위해서는 연료가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연료가 나오는 곳이 어디였었느냐? 바로 시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땔감을 지급할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전시과를 받은 건 사람의 경우에는 먹는 문제와 그 다음에 추위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과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시과를 한번 줬는데 나중에 이것을 국가에게 반납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들이 순식간에 모든 관료들에게 다 주어져 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국가에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땅덩어리가 더 이상 없게 되면서 나라는 재정 부족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고려시대 때는 바로 해당되는 전시과를 관료가 받게 되면 관료 생활을 하는 동안은 그 전시과에서 계속해서 바로 세금과 그 다음에 뗄나무 같은 것을 받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관직을 그만두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그 전시과를 국가에게 반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서 바로 그렇게 반납받은 토지로 이번에 새롭게 바로 해당되는 관직에 올라간 사람에게 그 토지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써 국가는 계속해서 관직자에게 관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무언가를 줄 수 있으니까 확실히 국가를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관료였던 사람이 자기가 얼마 후에 관직에서 퇴직을 해야 한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국정 일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겠죠. 때문에 바로 그렇게 고위급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공음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또 추가적으로 줘요. 근데 이 토지는 5품 이상에 해당되는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근데 이게 양은 많지 않지만 그렇지만은 바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점차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무조건 물론 이제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바로 고려는 국가에게 세금을 바칠 땅 자체가 그다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고려시대가 이제 망하게 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한 가지 빼놓은 것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전시과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줬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군인들 있죠. 군인들의 경우에도 군인전이라고 하는 전시과를 따로 줬고 그 다음에 향리들의 경우에도 향리들만을 위한 바로 전시과를 따로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전시과라고 하는 것을 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내용을 이제 별표, 밑줄 이런 것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통치체제 정비. 자, 동그라미
1번 중앙정치제도에서는 동그라미 1번 빈칸에 적겠습니다. 성종. 성종 때 완성됩니다. 동그라미 2번 당송의 제도를 실정에 맞게 고쳐서 운영했다는 점, 이 점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당나라의 중앙통치제도는 삼성육부제였었죠. 근데 고려의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은 별표 2개 이성육부제였다는 점, 그리고 그 중에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에선 동그라미 1번 국정을 총괄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최고관청이었었고, 동그라미 3번 국가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중서문화성의 최고 관직자이자 전체 고려의 관직자에 해당되는 그런 관직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문화시중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서성 박스, 빈칸에 들어갈 말 육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관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별표 2개 중추원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국왕의 비서기관이고, 동그라미 2번 군사기밀을 담당하게 합니다. 동그라미 3번 왕명의 출납, 즉 왕이 말씀하시거나 왕이 무슨 비밀 지령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직접 써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왕의 명령을 듣거나 하는 비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중추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사대가 있습니다. 어사대 박스. 자, 어사대 별표 하나, 관리의 비리감찰, 그리고 별표 하나, 3사 빈칸에 적겠습니다. 3사 화폐와 곡식 출납에 대한 회계, 이런 것을 담당했던 게 3사입니다. 조선시대 때 3사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별표 2개 칩니다. 중요합니다. 도병마사. 이 도병마사의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가장 높은 관청이 1등이 중서문화성이고 2등이 중추원이었어요. 그런데 도병마사는 가장 높은 관료가 모여가지고서 국정에서 바로 국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을 담당하게 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바로 이때 당시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가 모여서 밑줄 쫙 칩니다. 국방. 자, 국방과 그 다음에 군사 문제 등 대외적인 정책 같은 것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원간섭기 때는 이름이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동그라미 1번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보였다는 점 특징입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식목도감 박스집입니다. 별표 1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서문화성과 빈칸에 적겠습니다. 중추원, 중서문화성의 재신, 그 다음에 중추원의 추신이 모여서 바로 주로 제도와 시행규칙 등 대내적인 정책 같은 것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바로 고려만의 독자기구, 역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 귀족 중심의 정치 운영을 보여줬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방행정제도에선 초기 빈칸에 적겠습니다. 초기 호족들이 각 지역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성종, 동그라미. 성종 때는 지방에다가 최숙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가지고서 만들었었던, 지방관을 파견했었던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바로 12목, 12개의 목이라고 하는 행정기구에다가 관리를 파견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12목, 숫자입니다. 숫자 12목. 그 다음에 현종에서 예정될 거쳐 밑줄 5도 양계 박스 쳐주세요. 그 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에는요, 수도는 개경입니다. 자, 수도 개경과 그 주변 지역을 경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 1개만. 삼경의 경우에는 수도, 동그라미 1번, 개경,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서경. 서경은 지금 현재 어디라고 했었죠? 바로 평양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경주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동경이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이후 남경, 조선시대로 따지면 한양 지역으로 이 남경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도에 대해서는 별표 2개 칩니다. 동그라미 1번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동그라미 2번 이 지역의 도지사 역할을 했었던 사람, 바로 안찰사라고 했었습니다. 이 안찰사는 오히려 이 지역에 있었었던 주군현에 파견되었었던 수령보다 그 지위가 더 낮았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도 아래 주군현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표 2개 특수행정구역, 요거에 대해서 잘 선생님이 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향, 부곡, 소라고 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주, 군, 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세금을 좀 더 많이 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면서도 상대적으로 좀 차별을 받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대우 자체만 본다고 한다면 약간 좀 천민 대우를 했었던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신분상 평민, 즉 양인에 해당되는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밑줄 치겠습니다. 신분상 빈칸에 적겠습니다. 양인.
양인, 그 다음에 군 현 지역보다도 세금 부담이 많은 등 차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밑으로 쫙 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향이라든가 부곡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숫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로 지방관을 파견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주로 했었던 업종은 주로 농업이었었던 데 비해서 소의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수공업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양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동감 1번, 군사행정구역으로서 동계와 북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동계와 북계가 어디에 박혀있는 곳인지 잘 보기 바랍니다. 혹은 교과서를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오도에다가는 안찰사를 파견했었지만 바로 양계의 경우에는 군대 업무도 추가하게 되니까 동감 2번 병마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감 3번 군사적 요충지에다가는 주와 진과 같은 구역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하죠. 자, 별표 2개. 이 행정제도의 특징은 동감 1번 주현, 즉 지방관, 빈칸에 적혔습니다. 지방관을 파견했었던 현을 주현이라고 하고요. 바로 이 주현 자체는 그 숫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속현의 경우에는 바로 그 지역의 옛날 호족 출신이었던 사람이 그 지역의 짱을 먹으면서 그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었죠. 성종 때 그 호족들이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뀐다고 했었죠? 바로 향리입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속현 향리가 담당했었고요. 주현이 주로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감 2번, 속현이 인근 주현을 통해서 중앙의 통제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동감 3번, 행정실무는 주로 향리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향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별표 하나, 동감 1번, 각 군현에 조세, 세금 걷거나 혹은 곡물, 역, 노동력 갖다 바치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행정실무를 이들이 담당했다고 해요. 행정실무. 동감 2번, 그리고 그 지위는 자식에게 세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 적어주세요. 이번 이제 군사제도입니다. 군사제도 별표 1개 반, 중앙군 동그라미 2군 국왕을 호위하는 군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6위 바로 수도 및 그 다음에 국경 방어 치안 이런 걸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체로는 봤을 때 일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주로는 직업군인에 해당됐었고요. 지방군에다가 동그라미 쳐줍니다. 지방군은 주로 주현군, 그래서 오도는 바로 군사, 치안, 각종 공사 이런 것을 담당했었고요. 그 다음에 빈칸 적혔습니다. 양계의 국경을 방어했었던 군대 이름은 주진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현군과 그 다음에 주진군은 바로 일반 양인들이 주로 복무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제도에서는요. 동감 1번, 태조는 서경과 개경에 학교 같은 걸 설치했었는데 이걸 좀 더 체계화시켰던 것이 성종 이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동감 2번, 중앙에다가 고려의 대학교죠. 뭐였죠? 바로 국자감, 이걸 설치했었고, 그 다음에 동감 3번, 지방에는 경학박사 및 의학박사를 파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까지 설치합니다. 지방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했었습니다. 향교, 그리고 유학교육 동그라미, 물론 일부 실업교육도 좀 같이 하긴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선발 별표 2개. 자, 과거제 박스. 자, 문과의 경우에는요, 문과를 주로 선출했었고, 바로 유교 경전을 읽었었던 명경과와 그 다음에 논술 시험이라 볼 수 있었던 제술과는 아니었었습니다. 주로 이 시험의 경우에는 대체로 법적으로는 천민만 아니면 누구나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험을 봤던 사람들은 거의 상당수가 귀족이라든가 향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잡과가 있었고요. 박스, 그 다음에 승과가 있었습니다. 승재수에 있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런 시험들은 전부 다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바탕으로 고위관직에 진출했었다고 합니다. 밑줄 쫙 칩니다. 다만 무슨 과가 없었었죠? 바로 무과가 없었다는 건 조선시대하고 다른 점입니다. 기억을 꼭 해주세요. 이번엔 음소제입니다. 음소제 박스. 동감 1번, 음소제의 경우에는 왕족과 그 다음에 공신의 후손이나 혹은 동감 2번, 바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자제들을 빈칸에 적혔습니다. 시험. 이 시험이 없이 관직을 바로 주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때문에 이 자리를, 고위 관직을 그 자식들이 경력을 많이 쌓게 됨으로써 특별한 일만 없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자식들이 세습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게 되면서 바로 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관리들은, 고려시대 때 문관들은 대체로 귀족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자식에게 세습하게 되니까.
바로 이런 형태의 귀족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고려 전기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통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문벌 귀족이라고 하고요. 고려 후반부에서는 권문세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2개. 이번에는 토지제도입니다. 전시과 박스. 동그라미 1번. 관리에게 빈칸에 적혔습니다. 관직. 관직의 복무한 대가로 지급했었고, 동그라미 2번. 등급에 따라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수조권, 전지, 곡식을 주는 곳, 그 다음에 시지, 땔감을 주는 곳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했으며 동그라미 3번 기본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음전 밑줄 동그라미 1번 빈칸에 들어갈 말 오품 이상의 관직자에게는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을 또 추가로 줬고요. 이것은 동그라미 2번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있었던 고려시대 때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은 좀 더 고려의 시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